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오늘 청바지로 입고 올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에 손동현 학장님이야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을 자주 다니면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어디 가면 아주 오래된 대학들 이야기를 듣고 항상 제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600년이 된 대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대학에 오늘 제가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손 학장님께서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래서 더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 학교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던 게 1959년에 제 대학 때 우리 친구들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저녁 먹기로 약속이 돼서 여기 옛날 본관에 와서 만나서 여기서 놀다가 저녁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게 되니까 오늘 차 안에서 아주 굉장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걸 극히 꺼려하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30명, 40명 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대단한 대규모의 모임에 나와서 저렇게 그 녹화까지 한 건 나하고 처음 하니까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건 리빙이라고 있는데요. 플로링 마루를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마루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사회이사가 성균관대학의 김용준 교수님께서 지금 맡아 계십니다. 사회이사님께서 우리 대학에 와서 꼭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데 사회이사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요. 사실 아주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학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없고 특히 또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가르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지난 한 40년 동안 해온 일들을 그냥 재미나는 말씀들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현일 계장은 동국대학 나왔죠. 네, 동국대학 나와서 지금 우리 회사에 3년 차 되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주 저하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강 말씀드릴 것은 말이죠. 제가 어디 가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나무쟁이입니다. 1965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ROTC 1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몇 기입니까? 지금 여기 ROTC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아마 지금이 한 40기 좀 되겠죠. 제가 ROTC 1기인데 ROTC 1기를 끝내고 제가 어떻게 나무 산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무만 해왔고 또 저희 회사도 어떤 의미에서 좀 바보같이 한 분야에만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와서 그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가 퍽 알려지고 또 많이 딴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저희 회사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뭐 삼성이나 또 큰 회사들에 비해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김현일 씨하고 언론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 몽블랑 문화 후원자상을 제가 아주 영예롭게 받았는데요. 그때 한 4분 몇십 초 되는 그 영상물을 몽블랑에서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털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저한테 대한 칭찬이 많아서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4분 정도 할애하셔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 임업, 세계의 임업, 그 다음에 임업과 관계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해외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하고 지금 한 30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제 기사분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화요일 날 점심 저녁 약속을 포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조퇴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10몇 년 만에 처음 조퇴를 했는데요. 감기 몸살 때문에 조퇴를 해서 오늘 아직도 아주 신통찮습니다. 목소리나 발음이 좀 어눌하시면 평소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영상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기업 이건. 이건이 추구하는 세상은 남다릅니다. 이건 산업, 이건 창호 시스템, 이건 리빙, 이건 인테리어 등 4개의 국내 계열사와 6개의 해외 계열사로 이루어진 이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기업 이건. 이건의 자연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묘목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모여 푸른 숲을 이룰 때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는 이건의 제품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가 푸르고 아름다워질 때 이건도 더욱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건은 푸른 숲을 가꾸고 키우는 조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bout 5 kilometers from Molle Camp, one day in April 1997, I collected a butterfly which I knew then was new to science and which has never been seen since. And I named it Dudorix Egon in recognition of the help that the Egon company had given me.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기업. 이거는 언제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1991년 1월 솔로몬군도 초이셀 섬에 승민기념병원을 개원하고 최근에는 뉴조지아 섬의 병원을 개원.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칠레,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세계 어두운 곳에 문명의 빛을 밝히는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Diplomacy that he has a true heart for the love of people. So I believe what I have seen and what he has been able to conduct is very, very diplomacy in terms of what he has been doing, especially for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and its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이거는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솔로몬군도 국립미술관 건립 지원, 칠레 어린이 사생대회 매년 개최, 재소자를 위한 음악회 지원 활동 등과 더불어 1990년부터는 매해 이건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음악회는 매해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뮤지션을 초청,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박영주 회장은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굉장히 선하고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음악이라든가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만날 때는 무슨 회사의 회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예술적인 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공장 내에 갤러리 등의 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이건의 모든 임직원들이 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 좋아하시고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그 좋아하는 게 굉장히 몸에 배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런 분이 왜 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 자연과 환경에 대한 존경. 이거는 사람과 자연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향한 더욱 큰 문을 열기 위한 이건의 노력은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몽브랑 문화 후원자상 시상식 때 방영한 물건이 되어나서 너무 저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날 몽브랑 상은 만년필 하는 몽브랑 회사에서 전 세계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패트론들을 뽑아서 주는 상인데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땄습니다. 그 부상으로 저한테 준 것이 미켈란젤로를 시켜서 여러 가지 작품을 했던 율리우스 2세 교황, 그분을 기념하는 만년필을 저를 주었는데요. 만년필 꼭대기에 다이아몬드가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받아서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지금 검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면요. 저희 지금 국내 목재 관련하는 이건 산업, 이건 창호 시스템. 우리나라의 창호는 시스템 창호를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마루를 주로 하고 있는 이건 리빙. 그다음 건물의 인테리어를 주로 하고 있는 이건 인테리어. 이건 과거에 저희가 우아미 가구라는 회사를 이름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환경이란 것은 목재 폐자재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그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리사이클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지금 저희가 솔로몬의 목재를 생산하는 회사하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심는 회사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칠레, 중국, 연변, 중국 상해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무역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저희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이 나무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나무의 씨앗을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에 남태평양에 지금 호주의 CSRO, 이게 지금 호주의 국립 연구기관인데요. 여기 우리나라 지금 카이스트하고 같은 데인데 여기하고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 열대림 연구소하고 같이 남태평양에서 가장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DNA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무 조림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목재에 관련되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쑤시개하고 젓가락은 저희가 안 만들지만은 목재 계통은 대부분 저희가 생산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재활용 제품, 그 다음에 건자재에 관련되는 무역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림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공한 건물들, 저희들 기술이나 서비스가 들어간 건물들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무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임업에 대해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가도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제가 임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임업, 세계 또 세계 목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여기에 관련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업은요,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임업이 처음 역사에 기록된 것이 1896년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강변하고
울릉도의 나무를 러시아가 들어와서 자르는 벌목 협정한 것이 처음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고 있었던 1910년부터 43년 사이에 한반도 총 산림 축적의 약 7억 큐빅미터, 큐빅미터라면 입방미터죠. 입방미터 중에서 약 5억 큐빅미터가 벌채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1,400만 입방을 그 당시에 벌채를 했는데요. 저도 아주 나무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놀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한참 벌채할 때가 2,800만 입방미터를 벌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의 좋은 나무는 다 잘라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한번 대만에 갔더니 그 대만의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일제시대 좋은 나무를 다 잘라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상당히 놀래고 왔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그 당시에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방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산림 축적이 여기 7억에서 2억 6천만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하고 하는 이 1946년경에 우리나라 남한의 산림 축적이 6천만 입방미터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가공할 숫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4년에 최근에 와서 지금 산림 면적이 4억 8,900만, 약 5억만 큐빅미터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요, 산림의 면적은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산림의 축적량은 1952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1970년 이후에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이 재조림, 천년님이 아니고 재조림해서 성공한 나라가 독일, 영국, 뉴질랜드, 한국 4개국입니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12, 13년 전에 타임지가 카바 스토리로 한국의 재조림 그 석세스 스토리를 카바 스토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8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조림 성공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헥타르당 축적량이 52년도에 5.6에서 지금 76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일본의 반, 독일의 4분의 1, 스위스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임업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 국내 소비가 지금 1970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은 지금 이 그린 색깔 이게 국내 생산인데요. 생산량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국내 소비와 수입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재 국내 소비량이 70년에 비해서 작년까지 약 한 8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그 산림청에서 앞으로 프리딕트한 예상한 그 숫자인데요. 2050년에 우리가 한 5천만 입방미터의 나무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지금 50%를 해외 조림에서 우리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앞으로 목재의 우리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사용량의 반은 2050년도에 해외 조림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93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서 정부도 기업의 해외 조림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한솔 등 해서 7개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제주도가 92,000헥타르인데요. 그 제주도에 약 조금 더 많은 118,000헥타르에 지금 현재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수량은
아직도 우리가 50%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수량입니다.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나무 한 그루가 4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발산하는 열을 통해서 379리터의 물을 공급해 주고요. 공기 1리터당 약 한 7,000개의 대기 오염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건 좀 콘크리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언짢아 하실 이야기인데요. 1900 몇 년도입니까? 1987년도에 시조오카 대학의 농학부에서 그 실험한 결과인데요. 금속으로 만든 사육 상자, 콘크리트로 만든 그거하고 목재로 만든 상자 속에 갓 출생한 생쥐들을 넣어서 테스트한 결과 생존율이 이 빨간 것이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로 된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나무집을 많이 짓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나무 숲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숲이 우리한테 주는 공익적인 그 기능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걸 계산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 1인당 약 123만 원, 58조 정도의 공익적인 가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치 공기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마시고 있는 것 같이 이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산림 현황을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린 색깔로 된 것은 매년 산림 면적이 5% 이상 늘어나는 데고요. 빨간 것은 매년 5% 이상 줄어드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은 매년 5% 미만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 것이 대부분 그 열대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그 러시아의 남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제외하고는요. 유럽 하나만이 지금 산림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산림 면적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세계 조림을 누가 가장 열심히 증가시키고 있느냐? 역시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열대림이 아까 빨간 부분, 그래 줄어드는 부분은요. 매년 이렇게 큰 숫자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제일 문제인 게 농지 전용, 특히 그 나무 연료를 채취하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화전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그 나무를 하기 때문에 보르네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비행기를 타고 자주 날아다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날아다니면 보통 한 40군데 내지 50군데에 화재가 난 것을 봅니다. 그게 전부 다 화전민들이 불을 방화를 해서 하는 건데요. 결국 화전민 한 2-3 가구가 한 2년 정도 경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수량의 그 나무를 태우고 또 지력이 떨어지면 곧 옮기고 하는 걸 볼 때 결국은 이 열대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977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목 생산량은 61년에 비해서 90년까지 약 33억 큐빅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간 30년간 한 65%의 생산량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원목의 생산 용도를 보면요. 이게 참 그 한 부분이 연료재가 산업용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산업용재를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개발도상국은 대부분이 연료를 쓰기 위해서 다른 연료 대체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목재류에 관계되는 목재류를 수입한 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막대그래프가요, 엄청난 양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 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금부터 큰 대국들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목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세계 목재 시장의 큰 트렌드는요,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열대림이나 천연림이나 그 다음에 이 판재, 그냥 통짝으로 된 나무들이 온대림의 목재나 인공림의 목재나 집성재 합판 보드 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속 생산림, 이건 영어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 Permanent Sustained Yield Syste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위 계속해서 한 산판에서 젊은 나무는 손대지 않고 다 자란 나무만 자르고 다시 또 심고 젊은 나무가 자라면 또 자르고 하는 그 영구 보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자꾸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기관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 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거를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합격이 되면 그 인정을 해주고 해서 지금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인정이 없는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대포입니까? 그런 데에는 이런 인정이 없는 나무는 쓰지 않고 일본도 지금 대부분 공기관에서는 이런 기관 인정이 없으면 나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곧 이런 사태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재미나는 것은 인터넷이 보급되고 또 세계화 민주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종이 수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상당히 재미나는 그 스타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개발 국가에 아주 폭발적인 목재 종이 수요가 앞으로 목재 자원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한참 농담을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중국인, 모든 인도인이 화장실에 가서 우리 같이 화장지를 쓰게 된다면 그 펄펄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중국 인구, 인도 인구 합쳐서 한 23억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인구가 반 이상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목재 셀룰로스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폐목재, 그 다음 버리는 폐종이의 리사이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리사이클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환경보호 우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목재하고 관련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하면요. 여러분들 이건 다 아는 상식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20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 한 0.6도 상승을 했는데요. 2100년도에 갔을 때 우리가 약 한 1.4 내지 최고 5.8%의 추가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엄청난 지구의 재앙을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외국 기관의 자료에서 뽑은 건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1751년도에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진 제로였던 우리 지구가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66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개발되고 있고요. 고체 연료, 가스 연료의 사용량, 온도의 변화. 이 아무튼 지금 우리가 역사가 그렇게 지구의 역사가 오랜데요.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화, 산업화 발전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랜드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지난 2월 17일 날 필리핀의 그 레이테 섬에서 그 홍수 산사태가 나서 한 1,500명 이상이 죽었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요건 아마 공무원들하고 해서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남겨두고요. 이렇게 빨갛성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 부문별로 보면요. 결국 에너지 사용이 온난화에 한 50%가 되고 산림 파괴가 14%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별로 보면 역시 이산화탄소가 지금 50%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뭐 이건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92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우리가 환경 서미트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교토 의정서가 되고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가입함으로써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되고요. 지금 다들 이렇게 5.2% 정도를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국제 그 논의가 일어나고 이제는 강제적인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지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1년도에 벌써 세계 9위입니다. 그 제일 지금 두려운 부분은요, 90년 이후에 배출량 증가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OECD 중에서 우리가 제일 증가율이 높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 수량이나 증가율로 봤을 때 베스트 몇 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대로 가면 2013년부터는 틀림없이 이 의무부담의 가능성이 지금 뭐 100% 의무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든 산업이 CO2를 지금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CO2를 잡아먹는 나무를 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지금 국내에만 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규정에 따른 나무를 심게 되면 그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나무값보다도 탄소 배출권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유수 기업들, 큰 그 대그룹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사회에 관련하고 있는 그 포스코 같은 데도 지금 벌써 한 4년 전부터 탄소 배출권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장기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드렸던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나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965년도에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갔었는데요. 그때 뭐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5년도에 필리핀 갔을 때요.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자발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소리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필리핀 너무 잘 사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모든 주요한 그 나무의 거래선들은 일본 종합상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잡든지 뭘 해서 다 잡고 있고, 겨우 어떻게 직거래선 하나 뚫으면 그건 아주 신용이 형편없어서 뭐 돈 떼먹기 일쑤고 말이죠. 배를 갖다 대면 나무가 없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모르겠지만요. 1965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상품 중에서 단일 상품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합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합판 업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나무 한 톨 좀 쓸만한 게 안 나오죠. 외국산 나무는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신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그 나무를 사기 위해서 참 그렇게 모욕도 많이 당하고 창피당하고 고통스럽고 말이죠. 항상 일본 종합상사 통해서 사면 나쁜 나무 비싸게 주고 말이죠. 그 사람들 밥이 되고요.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 꿈이 이건 나무 한번 내가 직접 해봤으면, 말하자면 이 목재 수직 기회를 내가 직접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어린 나이에 아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남양재는 이렇게 계속 베어 먹으면 앞으로 남양재는 줄어들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나무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무를 쓸 수가 없겠다고 해서 그 지도를 놓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나무가 아주 많이 나는 데가 러시아, 그죠?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그 다음에 남미, 특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아마존 지역의 나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죠. 그 다음에 남태평양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저희가 지금 러시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브라질은 보니까 미국에 뒤뜰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 아마존 들어가서 했다가는 성공할 확률이 거진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안 되겠고요. 아프리카도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또 그 당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맨 처음으로 그게 1979년에 미국에 저희가 갔어요. 그 미국에는 그 시애틀이라고 있죠. 그 여기 서북부입니다. 노스웨스트에 시애틀이 있는데 저기 가서 저희가 한 1년 반 스타디를 하고 거기 현지 법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27년 전에 열었죠.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사기 시작한 게 알래스카, 카나다, 미국 노스웨스트에 산판을 사고 나무를 사고 하는 걸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제일 사기 쉬웠던 것이 주정부,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가지고 있는 산판들을 팔 때 저희가 인터내셔널 비딩을 해가지고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다가 산판들을 좀 확보를 해놨는데 하나는 우리 매뉴얼에 없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너무 나무가 좋아서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 목재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해서 완전히 그냥 미국
그 삼판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그전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싱턴주에 시애틀에 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한 4, 5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은 우리하고 달라서 회사가 잘 안 되면 뱅크럽 선언하고 우리는 항복하고 이렇게 정부에다 도산 선언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본의 종합상사 또 한국의 일부 종합상사들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해서 도산 선언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간다든가 오레곤으로 갔는데요. 저는 뭐 죽어도 도망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한 3년 가까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 손해본 주정부하고 계약한 대로 하면 그 손해본 부분을 전부 갚아줘야 이게 계약을 이행하는 건데 그 금액을 다 갚으려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6일 코스에 제가 가서 한번 공부를 하는데요. 그 코스에 그 카리큘럼을 보니까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네고시에이션을 가르친다는 게, 그 협상을 가르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요즘 저기 여러분들은 배웁니까? 협상을 가르칩니까, 여기서? 안 가르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별걸 다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와서 그 협상하게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분이라는데, 첫날 2시간, 둘째 날 2시간을 가르쳐서 아주 흥미있게 내가 뭘 가르치나 하는 거 봤더니, 첫날 2시간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 협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협상하느냐. 그래서 제가 둘째 날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 강의에는 모든 것을 누구하고도 협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미국 정부하고도 협상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of course 뭐 누구하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미국 회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협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한국 비즈니스맨으로서 미국 정부하고 협상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 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 종합상사가 다 뱅크럽하고 넘어가고 다 한국 사람들 다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기가 바짝 뛰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법인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커미셔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장쯤 되겠죠. 커미셔너하고 약속을 해라. 협상하자고 해라. 그래서 제가 돌아온 날, 그 다음날 전시물에 같이 먹었는데요. 그날 제가 협상을 했어요. 자, 우리는 뱅크럽 하겠다. 도저히 이건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뱅크럽 하면 너희는 회사 하나 잃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들어올 이제 세금 못 받는 거고, 우리는 뱅크럽 하면 일단은 이걸 해결하는데 그 대신 나는 명예를 잃는 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좋고 나 좋고 한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시애틀 시내를 제가 한 서너 바퀴 같이 돌면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전체 돈의 한 10분의 1 정도로 협상을 하고요. 그것도 뭐 한 8년인가에 걸쳐서 나눠 갚는 걸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말이죠. 어떠한 경우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느 누구나 어떤 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그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하던 노력을 이제 미국 나무를 사고 우리 회사 칠레라든가 다른 데서 나오는 상품들을 미국에 파는 그러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지점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한때 저희가 정부가 하던 합판 공장이 안 돼서 그걸 인수하는 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합판 공장이 너무 안 되고 적자를 보니까 저희가 인수하는 대신에 그게 필요한 나무를 공급할 산판을 달라고 그래서 내고를 했는데요. 그때 그쪽 정부하고 중간에 있던 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네고시에이션하고 복잡한 그 거래 관행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놨다가 실패라고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얀마를 저희가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 훈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군사정권들이 있는데요. 그 군사정권하고 타협을 해서 저희가 그 미얀마 양곤, 그 랑군에 있는 합판공장 하나가 아주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수를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목들을 공급하는 산판을 저희가 한 1200km 떨어진 그 강을 따라서 가져 내려오는 그 산판을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노력 끝에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 젊은 장성들이 외국인에게 산을 줄 수 없다고 반발해서 결국 그걸 이루지 못하고 손을 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게 이 남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결국 남태평양의 맹주는 파푸아뉴기니입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1978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발리에서 목재 회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정보를 들으니까 파푸아뉴기니의 산림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요 멤버가 발리 회의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978년에 파푸아뉴기니 대표들을 만나서 제가 뭐 저녁도 사고 이래서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말씀을 하고 해서 1979년도에 처음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회사 규모가 적으니까 제가 제일 경험이 많고 또 많이 아니까 제 혼자 단독으로 파푸아뉴기니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쭉 다니면서 참 그때 그 일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푸아뉴기니는 그 식인종도 있고요. 제가 한 번은 산판에 들어가서 자는데 뭐 형편없는 숙소죠. 자는데 밤새 그냥 옆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곡소리가 들리고 해서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그 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풍습은 어른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그분을 조금씩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그 영혼이 후손들 속에 살아있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아주 참 재미나는 풍경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불로로라고 그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경비행기로 한 1시간 이상 떨어진 산속에 제가 거기 공장 하나 하고 산판을 좀 보려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간판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포레스트 칼리지 오브 파푸아뉴기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국립농업대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들어가 보니까 그 학장이 뉴질랜드 분이 학장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말하자면 우리가 강원도의 첩첩산중이죠. 거기서 외국 손님이 하나 왔으니까 아주 반가웠어.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 카리큘럼하고 다 보니까 열대림에 대한 공부하는 데 치고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패컬티 멤버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2명 보낼 테니까 좀 공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전부 정규 임학 공부한 사람인데 4년 공부한 사람들이 올 테니까 한 1년만 좀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좋은데 그 수도에 가서 산림장관 허가를 받아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수도에 들어가 산림장관을 만나서
오파를 했죠. 당신네들 우리 젊은 사람 두 사람을 1년 동안 받아주면 내가 당신네 현지 학생 두 사람 풀 스칼러십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파푸아뉴기니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우리 남태평양에 대한 그 소위 그 산판을 얻기 위한 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솔로몬이라는 데는 여기 나옵니다만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의 북쪽에 여기 파푸아뉴기니고 여기 솔로몬입니다. 지금 솔로몬 지도를 보면요, 여기 지금 적도니까 거진 적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니까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과달카날 수도가 있는 호니아라는 수도가 있는 도시고요, 섬이고,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초이셀이라는 섬이 요겁니다. 여기 제주도에 딱 2배 되는 섬입니다. 요 밑에 있는 여기가 저희가 지금 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려면요, 서울서 브리스벤까지 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한 10시간 가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기다려서 저녁에 보통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고서 다시 북쪽으로 날라서 한 3시간 반 날아가면 호니아를 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저희 산판에 가려고 그러면 경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날아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 터그보트를 타고 또 한 1시간 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의미에서 지구의 끝인데요. 그러나 가면 공해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파푸아뉴기니의 유학생을 파견하고요, 솔로몬 군도의 산림자원을 저희가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83년에 현지 법인 설립하고요, 87년에 우리가 그 로깅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9년에 소위 원목을 생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건재단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짓고 제가 명예영사를 하게 되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93년에 소위 너스리 묘목장을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정부가 조림하던 지금 현재 25,000헥타르 되는 뉴조지아 섬의 조림지를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여기는 그 솔로몬 아일랜드가 영연방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많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쭉 조림을 했는데요. 이게 뭐 조림이란 게 그냥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심고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솔로몬 정부로 계속 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가서 아주 참 모범적인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파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저희가 플란테이션 캠페인을 만들고 97년에 저희가 이 솔로몬 정부의 내셔널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게 됩니다. 이 내셔널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드리면요, 이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수도인 호니아라에 가면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 영국 그 식민지 시대에 총독이 살던 장소입니다. 그 바닷가에 아주 기가 막힌 장소인데요. 저도 한 2번 가서 봤었는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일본의 뭐 조그마한 건설 회사가 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 땅하고 건물을 다 사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기를 통과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왜냐면 그 가장 좋은 장소인데 그게 공공을 위해서 뭘 써야 될 텐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 쓸지 알 수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당장 수상을 만나라. 수상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공공시설로 쓰도록 하자.
만약에 공공시설로 쓰겠다면 내가 책임진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다시 수상이 미스터 박의 컨퍼메이션 한번 더 받아달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책임진다 그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긴급会議를 열어가지고 그 전날 계약한 계약을 도로 엎어버렸어요. 그 아마 그 일본 건설회사에서 나를 잡아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 걱정이 생겼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솔로몬 아일랜드 앞으로 관광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내셔널 갤러리도 없고 뮤지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셔널 갤러리를 하자. 국립미술관을 만들자. 그럼 우리가 지원한다 그래라. 그래서 가게에서 그걸 내셔널 갤러리로 하는 것을 하고 저희 혼자 힘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한국 정부의 코이카를 만났어요. 언어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몇십만 불 저희가 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서 뭐 이건창호다 뭐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그 나왔던 그 건축가 유글 선생님이 미국서 뮤지엄을 많이 설계를 해보신 분이 돼서 그분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 옛날 총독관제를 아주 수리하고 정축을 하고 해서 그 솔로몬 아일랜드 내셔널 갤러리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주 갤러리 오픈식 하는 날 참 아주 저 자신은 아주 굉장히 감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장사를 하면서 작든 크든 간에 어느 나라의 국립미술관을 하나 개관시켜 준다는 게 참 그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날 호주 그 대사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미스터 박 축하한다고 오늘 보니까 이거 호주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평생에 어떤 한 나라의 국립미술관을 그렇게 하나 열어줬다는 것은 제 자신한테는 아주 큰 훈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열대조림연구소를 개설하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저희가 97년부터 장기적인 그 연구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 손으로 심은 나무가 처음으로 그 수확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우리가 아주 큰 식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대강 저희들 그 프로젝트 상에는 23년에 한 주기로 자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50년 걸리지 않습니까? 나무 심어서 50년 돼야 자를까 말까인데 23년에 심어서 23년 후에 카트하고 또 그 자리에 또 심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 워낙 기후가 좋고 1년에 비가 한 290일 가까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씨는 덥죠. 뭐 땅은 좋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요. 이게 전부 아마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나무 심으면요. 물론 우리가 연구한 우량종입니다만 심으면 하루에 1cm 자랍니다. 전부 거짓말로 생각하죠. 하루에 1cm 자랍니다. 지금 그 심은 나무가요. 3년이면 제가 10m에서 12m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1cm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장소에 저희가 아주 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제가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림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이 표는 뉴질랜드의 산림자문기관인 아스팍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솔로몬이 소위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투자 수익률 IRR이 20.56%입니다. 이게 저희 산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밑에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회사가 그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난 한 1년 동안 조금 올랐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펀드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저희는 이제 그동안 솔로몬에 투자한 것들은 길을 닦든지 나무를 심든지 그러면 전부 그의 투자 비용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전혀 내지 않고요. 지금 저희 회사의 실제 거기 장부상에 잡히는 자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지금 이런 현재 IRR 계산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평가를 하면 엄청난 금액의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펀드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서 뭐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일부 좀 주식을 팔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미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게 그 우리 플란테이션 산판입니다. 묘목들이죠. 이게 지금 4년 된 이게 티크입니다. 여러분들 티크 아시죠? 티크 모릅니까? 티크는 가구재로서 최고 비싼 나무죠. 그래서 보통 지금 이 티크는 원래 그 미얀마에 옛날 버마에 심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조림하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10년생을 되면 어린 티크를 지금 가구용으로 팔기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게 4년생입니다. 이 지금 산판 전체가 저희 땅입니다. 지금 저희 25,000헥타르라면 한 8,200만 평 되니까요. 지금 저희 뭐 계산해 보니까 여의도 섬에 저희가 한 90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가 차를 타고 나가면 하루 종일 다녀도 저희 땅입니다, 여기는. 여기 묘목 지금 자라는 거고요. 이게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의 3년생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높이가 10 한 2, 3m 됩니다. 이게 유칼립투스고요. 조림목 우리가 수확한 나무고요. 이 조림지에 있는 우리 에어포트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초호입니다. 라구은이죠. 이게 앞으로 여기가 아주 세계적인 좋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기 가면 타고 다니는 경비행기인데요. 어떻게 낡았는지 하면 한 번은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경비행기를 탔는데 보니까 그냥 뭐 너무 낡았어요. 앞에 계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 집사람 아주 얼굴 표정이 굉장히 불안한데 그 키가 엄청나게 큰 뉴질랜드 파이로트가 나이가 한 27, 8 된 친구가 하나 탁 오더니 문을 탁 열더니 미스터 파크, 렛츠 프레이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기도를 쫙 하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우리 집사람 표정이 상당히 한결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닌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가 제가 가든지 손님들이 오면 자는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이게 비행기 급유하는 게 이렇게 급유합니다. 여기서 잡은 생선인데요. 원주민들이 이런 생선을 가져오면 우리는 동원 깡통 하나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원 참치 깡통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파야죠. 저녁 먹고 파파야 하나 먹자 그러면 금방 하나 딱 옵니다, 여기는. 이게 4년생 티크, 아까 본 거고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그 리서치 센터, 열대림 리서치 센터의 윤양 박사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동경대학 가서 박사학위하고 계속 평생 이 조림 연구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 내가 가서 어떻게 지낼까 했더니 여기 가서 아주 너무 해피해요. 왜냐면 한국서 30년에 한 번 실험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2, 3년에 하니까요. 굉장히 해피해요. 요즘 이제 머리를 길러서 포니테일 해가지고 아주 해피하게 지납니다. 이제 이 삽목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40년 된 플라스 트리라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나무, 저기에서 나무 끝까지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늘려나가는 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솔로몬 지금 현재 사장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솔로몬 과달카날 섬 전쟁을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하신 분이죠. 아주 참 우리 회사에는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저희 조림지에 있는 국민학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지금 아주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강남에 몇 학군이죠. 제일 학생들 많이 몰리는. 지금 솔로몬에서는 여기 몇 학군이요? 8학군인데, 솔로몬에서 여기서 전국 시험을 치면 제일 높은 성적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위장 전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이 베이스 캠프에 사는 친척들, 딴 섬에 있는 친척들이 애들 일로 다 보내요, 지금. 물론 뭐 학교 시설 딴 데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만, 이게 묘목지고요. 거기 멤버들입니다. 이분은 맨 빨간 샤츠 입은 분은 동산토군에서 핸더슨 비행장 건설에 나갔다가 현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토니 휴라고 해서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인데, 유엔 관계 일을 하시다가 이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솔로몬 중앙은행 총재를 쭉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엔에 어드바이서리 있는데 저하고는 참 수십 년 된 친구죠. 하루는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게 케네디가 일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했던 데 있죠. 이 케네디 아일랜드. 여기 가면 케네디 뮤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솔로몬 수상입니다. 아주 좋은 분이죠. 자, 시간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 남양제에 대한 제 욕망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는 좀 만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남양제를 조림하고 수확하고 있는 중에서는 제 자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양제가 인공림으로 가고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가는 이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디를 시작한 것이 뉴질랜드 칠레입니다. 뉴질랜드 칠레는요, 1900, 여러분들 세계 공황이 몇 년도죠? 네. 1929년, 30년 아닙니까? 그죠?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걸 영어로 Great Depression이라고 그러죠. 그게 일어났을 때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국립공원들 짓는 걸 통해서 실업자들을 흡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뉴질랜드 칠레는 그때 조림을 하는 것으로서 실업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IMF 이후에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 소재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조그마한 건설 용역들하고 하는 그런 일 많이 시켰는데요. 뉴질랜드, 칠레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지금 실리콘밸리 남쪽에 있는 몬트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몬트레이 파인의 그 묘목을 이 사람들이 그게 가장 우리 땅에 알맞다고 해서 가져와서 그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 대공황 기간 동안에 실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프레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접었습니다. 그런 한 25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실업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었던 그 나무들이, 심었던 나무들이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자라고 아주 엄청난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에서 와, 이거 그냥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몬트레이 파인은 이제 지금 이름이 변해서 여기서는 라디에타 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부가 이제 이 나무를 심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면제 조치를 해주고, 이거를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면제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민간인들, 농부들이 라디에타 파인을 심기 시작한 게 1960년도에 들어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질랜드, 칠레가 지금 세계에 아주 유수한 원목 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뉴질랜드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한 태스크포스 팀을 정해가지고 한 1년 스타디를 하니까 거기는 노동자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고 칠레, 우리가 이제 1980년에 제가 처음 가서 거래를 쭉 하고 있으니까 칠레 쪽에 팀을 보내가지고 칠레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티아고는, 이 칠레라는 나라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4,700km인가 그렇거든요. 여기서 싱가포르 거리입니다. 여기 산티아고에서 우리가 한 700km 남쪽에 라우타르라는 곳에 저희가 합판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1993년인가 2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부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이 미륵국자로서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미륵국에서 여기가 제일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일로 오고, 또 한국 사람끼리 장사를 하면서 싸움도 나고 살인사건도 나고 이래서 우리가 처음 여기 투자로 갔을 때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투자를 결정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모범된 기업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지난 한 10수년 동안에 저희 회사의 칠레 팀들이 아마 한 300팀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요. 또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우리 통근 버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보팀입니다. 이 나무고요. 이게 우리 공장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몇 가지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일을 하자. 일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드를 가지자. 그리고 제일 우리가 외국 나가면 조심하는 게 그 현지 칼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자. 왜냐하면 이 현지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요, 해외에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걸쇠를 합니다. 그죠? 말도 뭐 이놈 저놈 뭐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스노비시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데가 대부분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혹시 현지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 자식, 그놈 이러다가 나한테 혼납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로컬 칼처를 존중하고 그걸 또 유지하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가 되는 데까지 저희들
제가 지금 한국 메세나 협회를 맡아 있는데요. 저희 문화활동하고 장학사업 같은 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1965년에 필리핀을 가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제가 할 일을 결정했습니다. 나무였죠. 그 다음에 제가 합판공장에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자청해서 시작한 것이 1965년도에 합판공장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육군 소위로 제대가 나와가지고 군복을 전부 물들여 입고 군화를 신고 공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 합판 맨 첫 공장입니다. 그 로터리라는 그 공장에서 6개월 같이 현장 직원들하고 생활을 했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1965년도에 우리나라 생산 공장의 현장 생산 직원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비교적 좀 유복하게 자랐습니다만 그때 그분들하고 6개월 지나면서 제 평생에 그 얻은 하나의 큰 것이요. 기업이라는 것이 무언가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다. 사람을 위하는 기업이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항상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give and take다. 주고받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지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저희가 노사 분쟁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지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회사 일을 하면서 뭔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에서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것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돈 벌면 하겠다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현재 금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일단 시작한 사업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키운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멤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건전한 기업의식을 갖는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쭉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솔로몬에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동안 필리핀 등등을 다니면서 보면 말이죠. 너무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맨들이 화교들인데요. 그 현지 사회나 현지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잘라먹고 벌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좀 옳은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손대기 전에 이건 파운데이션을 먼저 설립하고요.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병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료 의료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한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를 개성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키우자는 교육 사업. 그 다음에 작업자족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들에게 영농 기술을 가르치자. 이 세 가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 계속 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농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교육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회는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1990년도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인천 지역에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그래서 인천이라는 게 서울에 가까우니까 대구, 광주, 부산에는 큰 좋은 음악가들이 가지만 인천에는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돈 있는 분들이 다 서울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은 클래식 음악을 좀 제공해 줄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뭐 저희도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만 1988년 이때만 해도 정말 조그마한 나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회에 이걸 하자고 안을 내놓으니까 전부 다 날 쳐다보는 눈이 당신 미쳤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음악회를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3번을 올렸습니다. 3번째 올리니까 야, 이 양반이 아주 작심을 단단히 했구나 하고 해서 다들 저를 따라줬는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만 하자. 10년만 이걸 사업을 한다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고 지역에도 좋을 것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이제 외부 프로모션 하는 데다가 맡기니까 뭐 예산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회사 안에 젊은 사람들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냥 여관방에서 커피 터져가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처음 데리고 온 팀이 아카데미아 문과는 오심지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CD를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뭐 재즈도 좋아하실 거예요. 재즈를 주로 많이 가져왔는데 하나씩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몽브랑 후원자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칠레는 뭐가 가장 좋겠냐고 해서 어린이 사생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가는 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가 우승한 그림이고요. 솔로몬 등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 특히 우리 지금 회사에 이건 마라톤 동호회가 지금 한 150명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서 우리가 뛰는 사람의 1km당 1,000원씩 기부하는 걸로 해서 또 뛰는 사람, 안 뛰는 사람, 뛰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명을 해가지고 거기 돈을 내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시설 등등 해서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가는 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물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나비 이야기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나왔던 그 존 테넌트라는 사람이 런던의 자연박물관, 그 자연박물관의 나비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려운 저희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꿈은 뭐냐면 평생에 새로운 수종의 나비를 하나 발견하겠다. 그게 뭐 지금 새로운 나비가 있습니까? 전 세계 워낙 발달. 그래서 그 먼 데까지 온 걸 우리가 좀 안 돼서 우리 손님들 오면 재우는 게스트룸을 하나 내주고 어차피 우리 먹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주고 우리 회사 다니는 버스, 추력들 마음대로 타게 해주고 해서 아마 한 6개월 가까이 저희 베이스 캠프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나비를 하나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그 새나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면서 그 약속을 만약에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면 이름을 이건으로 붙여주겠다. 그래 갔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나라의 나비학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걸 전 세계 나비학회에 공람을 시켜서 3년 동안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의가 없어서 이 나비가 이 이름이 두드릭스 이건이라고 해서 아마 세계에서 그 기업 이름이 동물에 가서 붙은 게 이거 아마 유일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아주 복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대로주고 말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을 쭉 다니면서요, 느낀 것들, 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것들 중에서, 필리핀에 대한 제가 무지무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리핀이 제 인생에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25살 때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필리핀이 부패하고 이래가지고 불법 벌채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벌채하고 난 다음에 법에 의해서 돈을 다 세금을 내가지고 소위 재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조림하게 되어 있는 돈들이 전부 다 부정부패해서 누구 손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 필리핀이 아까 사진 보신 레이테스의 사진을 본 것처럼 이제는 아주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에서 나오는 나무를 필리핀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리핀의 실패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또 그다음 제가 칠레를 오래 다니면서요, 제가 한 칠레 경제협력위원장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칠레하고 우리하고 FTA 과정 동안에 제가 한 칠레 경협위원장으로서 참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글로벌리제이션 된 세계화되어가는 이 물결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가장 프로인 그 토마스 누굽니까? 그 최근에 지구는 평평하다 쓴 토마스 리브 아닙니까? 그 양반 쓴 책도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촘스키 교수의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이 한 3만 개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NP의 그진 55%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글로벌 하면서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지만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스마트하게 해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해나가면서 생기는 모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세계의 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2번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요. 한 번은 IMF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참 항상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해서 앉아 생각하면 참 이를 갈고 싶은 게요, 세계의 큰 흐름을 우리가 못 따라가면 병신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개방하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핀란드를 자주 가는데요, 제가 핀란드하고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 핀란드는 그 산판이 그 추운 데 아닙니까? 그 아주 북쪽의 그 추운 데에서 조그마한 농부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거기 나무가 껍질이 하얀 자작나무죠. 그 나무들을 심는데 거기가 연간 지금 벌채하는 그 수확하는 나무의 양이 인도네시아 전체가 최고로 많이 벌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핀란드에는 노키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말이죠, 그 큰 목재 회사, 종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이 세계적인 대기업들 조직 전부 합친 거하고 이 작은 농부들 전체 합친 조합이 만나가지고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느낀 게 많은 게요, 농부들은 만약에 국제 경쟁에 질만한 값에 나무 값을 많이 받으면 결국은 기업들이 안 되면 자기들 나중에 팔 데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하고, 기업들은 너무 후려쳐가지고 농부들한테 이익이 안 나고 실망스러운 가격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나무를 안 심게 되면 나중에 나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고시에이션 과정에서요, 서로가 지금 현재 당장 생기는 이익보다는 미인,
다음에 큰 이익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윈윈하는 네고시에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핀란드가 러시아 옆에 붙어가지고 옛날 구소련 옆에 붙어서 제가 항상 조크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WT 위에서 곰하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핀란드가 소련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항상 스마트하고 합리적이고 항상 길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련하고 거래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1대3으로 덕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이 중국 옆에 있으면서 핀란드와 같은 더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앞서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육 수준도 그렇고요, 민주화된 것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진화되고 좀 더 큰 이익을 생각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당장 자기 현재의 말이죠, 오늘의 자기 수입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긴 장래에 우리 손자들의 이익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선진 사회가 된다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가족 기업은 나쁘다, 무슨 기업의 지배 구조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일본 그 종합상사 큰 대기업 소니 쪽이나 이토츠나 이런 데 사장 전무 회장들이 저한테 10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너무 부럽단 말이죠.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과감한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주인이 없으니까 회사 내부가 회사가 커지면서 파브릭 컴퍼니로서 결국은 파벌들이 다 있고 한데 한 디시전 메이킹을 큰 걸 잘못해서 실패하면 그쪽이 완전히 그냥 몰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참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포스코의 이사회에 관련하고 하면서 보면 포스코가 아주 그렇게 훌륭한 회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공기업으로서 그렇게 형편없이 못한 데도 많습니다. 또 세계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유수한 훌륭한 기업들이 가족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지배 구조가 어떠냐, 가족 기업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느냐, 소위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느냐, 얼마나 투명하게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집중해서요, 각 기업마다 당한 입장에서 최선의 조직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떠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IMF 이후에 특히 최근에 와서 기업 몇 개의 큰 사건들을 보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딩샤오핑이 한 2번 죽을 뻔했죠. 그게 문화혁명 때 하방당해가지고요, 모든 직위를 잃고 지방에 내려가 있으면서 홍위병들 때문에 한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딩샤오핑의 아들은 홍위병한테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딩샤오핑이 문화혁명 이후에 다시 집권해가지고 어느 인터뷰에서 모택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택동이 잘못한 게 많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30% 잘못하고 70%는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래서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택동의 사진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심볼입니다. 저는 말이죠, 그걸 보면서 소위 그 리더십의 포용성, 그죠? 국민의 포용성이 있는 문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우리들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사회가 저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자라나서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한 곳으로 가 있는 사회에서 자랐거든요. 반공, 보수 그런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1980년대까지요. 쇼스타코비치의 판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레닌, 스탈린상을 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보수, 진보 해가지고 많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좋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10대, 11대 경제 대국인데요. 이 경제 대국에 맞는 다양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자기하고 다른 의견. 여러분이 만약에 보수주의자라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보가 있어야만 보수가 살고요. 또 사회가 진보, 보수가 같이 있어야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생각하고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깨와 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그 65년에 현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것이요. 그 기업이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업이 되어야 되겠고요. 기업을 통한 신뢰를 우리가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통한 나눔의 정신. 그게 뭐 큰 돈을 쓴다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요. 기업인으로서나 개인으로나 우리가 관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요. 관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생산 관리다, 품질 관리다, 뭐 엄청난 관리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관리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관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난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고 회사나 어디 나갔을 때 누구나 보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리 속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관리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여성분이 제가 가장 여자분 중에서 제 아내 다음으로 놀란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멜다 로시라는 그 호주 여자분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6살 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언제 만났는지 1994년에 에이펙의 경제자문단으로 한 나라에서 2사람씩 우리가 뽑혀가서 1년에 한 너댓 번 소위 에이펙 지역의 경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토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 35명이 그때 말레이시아가 클린턴한테 밉다고 해서 한 사람만 내보냈어요. 그래서 35명이 늘 모이는데 그 사람들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제가 공부를 제일 적게 했어요. 전부 박사, 석사고요. 이분도 박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 뭘 서로 싸우고 뭐 논의해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분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중재하고 리드를 했어요. 참 속으로 말해서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인가 5년 전에 솔로몬에 갔다가 시드니로 나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미국을 가는 비행기 그 퀀타스를 탔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신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2페이지가 나왔어요. 그 읽어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분이 15살까지 공부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단했어요. 그 이후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박사학위는 명예박사를 받았어요. 그 15살 때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이후에 완전히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사업을 벌렸어요. 지금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입니다. 내가 며칠 전 이메일 들어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2인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늘 느낀 그렇습니다. 그 계속적인 면학, 계속적인 공부,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대학 공부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계속 닦으십시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가장 실수했고, 저도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실수했던 게 사람이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 활동 중에서 전반 반을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회사의 전 직원들을 저하고 또 비슷한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방에 모이신 여러분들 같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심포지움에 가서 이야기 드리니까 게일 브라우닝이라는 여자분이 한번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자기가 30년 동안 쭉 대기업들 스타디를 해보니까 인재가 비슷한 컬러의 사람만 모은 회사가 20년 후에는 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컬러의 사람들을 모은 회사는 계속 번창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결혼하면 아내나 남편이 자기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자기당.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미지네이티브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여러분 다음의 강점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가지 제가 열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뭐냐? 저는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해요. 저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합니다만 돈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큰 기쁨은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땐 뭘 나누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웃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고요.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찡그리면 평생을 통해서 배우자하고 자식들한테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좀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야구 시합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들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요. 금년에는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이틀에 걸쳐서 제가 80명을 봤는데요. 지금 젊은 분들 우리한테 대면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능력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안목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이 세계는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우리 세대는 인물 좋고 말 잘하고 또 사교성 있고 이런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세대는 앞으로 이젠 정직하고요. 그리고 신념이 뚜렷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지도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발전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